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산호를 키웠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 나영이까지 태어나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미진의 휴대폰을 보게 된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미친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보니 할머니를 향한 온갖 모욕적인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자라고요.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 70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거제도의 작은 민박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7살 손녀를 돌보며 며느리 미진이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아들 산호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는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아들에게 잘해주고 예쁜 손녀까지 낳아줬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미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잘 먹어주고 가끔은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제 의견을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일입니다. 저는 옛날 방식대로 생강차를 끓여서 먹이려고 했는데 미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방법을 쓰세요? 물론 미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에게는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젊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지내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악몽 같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다며 손녀를 맡기고 외출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 거실로 가보니 소파에 미진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폰을 두고 나간 거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건 전화 때문에 켜진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 거기에는 분명히 미친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사진과 함께요. 작년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잘못 본 거겠지. 설마 저를 그렇게 저장해 뒀을 리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어디 아파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향한 따뜻한 말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저는 그저 미친년이었던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끓인 국 손녀를 돌보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끔찍한 건 아들 산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아들도 아내와 함께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는 혼자서 나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열도 내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며느리는 밤 늦게 돌아와서야 나영이가 아팠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미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을 젊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에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며느리가 보이는 미묘한 표정들, 제가 말을 걸 때 돌아오는 건성건성한 대답들, 그리고 제가 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은근히 간섭하는 모습들까지. 어머니 과자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 젊은 엄마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넘겼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무능한 늙은이 취급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아들 산호가 회사 동료들과 테니스를 간다며 일찍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나가 볼게요. 그리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나영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나영이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나영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꺼내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김치와 국물이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아이고, 서둘러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렸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에휴, 어머니 조심히 좀 하시죠.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더 화가 난 건 나영이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손녀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산호에게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칠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 오늘도 김치통 떨어뜨리시고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치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걱정돼. 나영이랑만 있을 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죠. 그 주 수요일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가고 나영이가 유치원에 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들, 적금 증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7억이 넘었어요. 아, 그래서 며느리가 참고 있었구나. 제가 죽으면 모든 게 아들에게, 결국 며느리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 다음 날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하, 여사님, 요즘 이 단지가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한 6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요? 혹시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격만 적당히 맞추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죠. 요즘 이 단지 많이 찾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며느리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다고. 산호가 반박했지만 미진이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낮에 집에 없으니까.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미진아,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게 말해봐. 저는 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산호가 좋아하는 북어국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으니까요. 엄마, 오늘 음식이 특히 맛있네요. 산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고 나영이도 유치원에 보낸 뒤 저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제가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은행이 아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좀 특별한 경우라서요. VIP 상담실로 안내받은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는 제 가족들도 절대 알 수 없게 해주세요.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1억 2천만 원이 모두 새로운 은행으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팔고 싶습니다. 네, 여사님. 갑자기 왜요? 혹시 아드님은? 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집이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뒀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가족들이 모르신다면. 사장님,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내린 결정입니다. 부탁드려요. 결국 사장님은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10년 만에 제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그냥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요. 예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건강검진 받으러. 그러셨구나. 결과는 어떠셨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날 밤 산호가 퇴근 후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휴가 때 제주도 여행 어때? 나영이도 바다 구경시켜주고 좋지, 아들아. 그런데 엄마, 최근에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진아, 나는 아직 정정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어머니. 됐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너희가 진짜로 놀라게 될 거야.
그 주 금요일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를 원하신다고 하니 다음 주에 계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내 조건이 좋아서 금세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산호와 미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요.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호텔에서나 먹을 법한 정성스러운 코스 요리를요.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산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모였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호야, 미진아, 오늘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재산 얘기나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기대했겠죠. 먼저 미진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내 어머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그만에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산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산호야, 내 아내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휴대폰에 내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 놨더라. 뭐라고요? 산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농담으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농담이었구나.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게 다 농담거리였나 보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았어. 네, 뭐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야 다음 주에 잠금 받고 이사 나가면 돼. 산호가 서류를 급히 집어들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갑자기.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 하지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의해? 저는 산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와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명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나영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설마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이세요? 이미 팔았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사 나가면 돼. 그 순간 미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집은.
이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이미 나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잖아. 산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니. 산호야, 너도 미진이도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희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거고, 엄마 이제 끝이야. 나는 5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건 저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며느리는 매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진아, 이미 늦었어. 너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잖아. 산호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영이 생각해서라도 나는 이제 할머니 역할도 그만둘 거야. 그들이 가장 당황한 건 제가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걸 알았을 때였어요. 엄마, 통장이 다 비어 있어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가 가져갔어.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산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그 순간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셨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돈을 모신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면서 모셨다는 거야?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산호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저는 산호를 쳐다봤습니다. 혈육이면 왜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 몰랐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더 한심하네.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산호와 미진이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미진아,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뒀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 친구들이 하라고 했다고 그럼 너는 주체성이 없어?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간섭이지 도움이야? 엄마가 집안일 다 해주고 나영이까지 봐주셨는데. 드디어 산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미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 때문에? 당신도 어머니 돈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결국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집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제도의 작은 민박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떠나는 날 아침 나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영아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나영이를 떼어내는 산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안녕.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거제도의 작은 민박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동생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산호와 미진이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처형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좁은 방에 세 식구가 지내니까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집을 다시 사야 해. 며느리가 매일 이렇게 떼를 썼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 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산호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몰라. 언니가 연락 안 해. 이모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안 돼. 언니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 제 동생도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얘기해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호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였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권고 사직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며느리의 재택일도 끊겼어요. 집에서 할 수 없게 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든요. 결국 그들은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방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진아, 이건 내 잘못이야. 엄마를 그렇게 대한 내 잘못이라고 뭐가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결국 그들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편 저는 거제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민박 주인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자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민박 주인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선자 씨처럼 용기는 못 냈어요. 저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산호가 이혼했어. 미진이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대. 나영이는 산호가 키우고 있어. 저는 의외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영이는 괜찮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손녀잖아. 동생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아이는 아빠가 잘 키워야지. 그리고 저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거제도에서의 삶은 매일이 평화로웠어요. 민박이를 도우면서 용돈도 벌고 근처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선자야, 오늘 바다 사진 찍으러 갈까? 저에게는 매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동호회 친구들이 있어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산호가 교통사고 났대. 뭐라고?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데. 그런데 언니, 그 집 상황이 정말 심각해.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산호는 이혼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나영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달한 상태였다고 해요. 나영이가 너무 힘들어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산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언니, 그래도 나영이는 무슨 죄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영이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야.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호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이모한테 빌어서 겨우.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나영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산호야,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엄마보다 아내를 택했기 때문이야.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기 때문이야. 엄마, 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다는 게. 산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발요. 나영이 때문에라도. 나영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야.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 끝냈어. 엄마. 그리고 산호야,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같았어요.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몇 달 후 동생을 통해 들은 소식은 다행히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산호가 새 직장을 구했대.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고 나영이도 아빠와 단둘이 사는 것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해. 다행이네. 그런데 언니 산호가 그러더래.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다고. 늦었어. 그래도 동생아, 나는 정말 행복해. 여기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에게 미친년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제 사진을 보고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동생을 통해 들려오는 아들과 손녀의 소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어제는 동호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자 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용감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아요. 그 할머니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김선자예요. 70세의 김선자. 오늘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저는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김선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